이번 시간은 페이지 319페이지 11장 도장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공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관을 위해서 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목재나 이런 것은 부패 방지적인 측면, 철제 종류는 녹쓰는 걸 방지해서 하는 도장들, 여러 가지 도장의 개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장 공사는 기출된 부분 형태가 좀 반복된, 다른 유형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은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특히 몇 가지만 정확히 살펴주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후성. 내후성이라는 것은 일반 외부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후성이죠. 내후성 고려를 하는 것은 실내용이야 옥내용이야 옥외용이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특히 내후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페인트의 종류는 옥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후성이 약한 대표적인 페인트들이 대표적으로 니스라든지 또는 수용성 페인트들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니스, 보통 바니쉬라고 칭하죠. 바니쉬, 니스. 그래서 이 바니쉬의 개념은 이것은 옥외용으로 부적당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페인트, 물에 녹는 페인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후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이죠. 내후성이 약한 페인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옥외용으로, 내후성이 약한 페인트들은 옥외용으로 부적합하게 됩니다.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2번 바탕 재료의 성질 개념이 되는데, 바탕 재료에 따라서 이 페인트는 달라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알카리성 바탕이다. 알카리성. 이 알카리성 바탕의 대표적인 것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같은 거, 해반죽 부분, 이런 것이 알카리성 바탕에 해당이 됩니다. 알카리성 바탕. 그러면 알카리성 바탕에는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가 적합도가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가 내알칼리 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합도가 있는 페인트가 되고요. 특히 유성 페인트의 경우는 유성 페인트는 적합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페인트는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중화가 되고 나서는 칠할 수 있지만 보통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변색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성 바탕에는 유성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재 바탕에 예를 들어 주시면, 이 목재 바탕, 그럼 목재 바탕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적합도가 있겠죠. 바니쉬 같은 거, 시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니스. 바니쉬는 목재 바탕에 적합도가 있겠죠. 유성 페인트 칠할 수가 있습니다. 에나멜 페인트 내는 것은. 근데 목재 바탕에는 수성 페인트는 칠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수성 페인트는 희석제가 물이기 때문에 목재 바탕 같은 데는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열성을 고려할 때 고온을 받는 경우는 유성 페인트나 이런 비닐 페인트는 고온에 약한 페인트가 되죠. 그런데 사용이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료는 보통 색깔을 넣어주는 거, 보통 도료의 색깔을, 도자기 색깔을 넣어주는 것이 보통 안료죠. 안료 부분입니다. 안료에 대한 내 약품성의 내구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도장 일반사항과 관련돼서 나오죠. 도장 일반사항. 뭐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많이 출제됐던 파트입니다. 도장의 일반사항적인 측면이. 그러면 도장 작업 중지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시 도장 작업은 중지하는 게 기본이죠. 특히 강풍시 도장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특히 옥외도장입니다. 옥외도장을 꼭 중지를 해주시고, 옥외도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도로의 손실도 많고 도면에 이물질이, 도장면에 이물질이 묻을 수 있거나 또 이 도장공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강풍이 불 때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2번에 도장 작업 중지할 때, 그리고 저온 고온 다습의 개념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85% 초과시가 됩니다. 다습의 개념은 85% 초과 개념이 바로 다습시 기준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야간 작업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야간 작업을 중지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경우 때문에 야간 작업은 인공조명 아래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공조명 아래에서 하게 되면 색깔 판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중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색깔 구별이 어려운 색은 야간에 절대 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벌은 야간에 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열 방지 측면상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제 가다 사용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해 주는 것이 균열 방지상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칠막은 각 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칠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때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칠하는 것을 보통 초벌칠이라고 하고요. 초벌칠을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건조를 시켜 주시고 건조가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재벌을 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벌칠을 하고 또 충분히 건조가 되고 나서 건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정벌칠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얇게 여러 번 우리가 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초벌칠이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우리가 재벌을 진행하게 되면 안에는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건조 다른 성분이 있는 상태 밖에서부터 건조되면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보통 건조는 서서히 건조를 해야 됩니다. 이 급격한 건조는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균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서히 건조를 시켜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사항에서 바닥면을 잘 처리를 해 주시고 공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칠의 건조 및 칠막 형성 조건은 온도는 20도시고 습도가 75%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중에 건조 시간 이런 거 잡을 때도 바로 이 온도를 하고 습도를 기준 잡아서 건조 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20도시고 습도는 75%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물질을 도장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칠한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색깔을 바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5번 지문이 나왔고요. 답이 3번이 됐었습니다.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자, 여기서 칠한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한 색으로 진한 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색을 마지막에 보통 칠하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적인 측면을 했죠. 자, 건조제 가다 사용은 도막의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가다 사용 균열 원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알료는 색깔 넣어주는 거, 유성분이 기름 성분입니다. 그래서 유성분 비율이 적게 되면 도막의 균열의 원이 됩니다. 그러면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도막의 우리가 건조가 느려져요. 건조가 느려지고 도막이 강택도 좋고 이런 형태,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균열 개념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초벌 건조가 충분히 건조되고 나서 재벌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균열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벌은 연약한데 재벌 피방이 강인해집니다. 그러면 도료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도료가. 그러면 초벌칠한 사람하고 재벌칠한 사람, 다른 사람일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도료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서히 건조시키는데 보통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항상 기본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유성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단점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얘는 유성 페인트는 이런 장소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알카리성 바탕.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하죠. 알카리성 바탕이나 또는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 고온이나 이런 고열을 받는 장소에는 이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페인트는.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보통 이런 재료가 건성류, 유성 페인트는 이렇게 나죠. 건성류하고 그다음에 건조제하고 도막을 건조시키는 건조제하고 색깔을 넣는 알료. 앞으로 알료가 들어가면 유색 불투명 도료가 되는 겁니다. 알료가 들어가면 알료가 색깔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료하고 그다음에 희석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성류가 유성분, 기름 성분이 되는 겁니다. 건성류 개념이. 그러면 이 건성류는 유성분으로서 도막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강택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막의 내구력을 좋게 해주는 것이 건성류입니다. 그래서 건성류에 이 성분이 많아지게 되면 보통 강택이 좋아지면서 근데 건조는 좀 느리게 되는 형태고 그다음에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알료는 색깔 넣어주는 것. 희석제가 바로 이 도료의 점도 조절해서 솔치나 불치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이 희석제죠. 보통 우리 시너를 많이 쓰죠. 희석제는 이 시너. 여러분 용어로 신나라고 하죠. 희석제 가지고 이 점도 조절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층 보시고 그리고 수성 페인트 나옵니다. 수성 페인트는 알료하고 악교, 카세인, 녹말, 아라비아고 이런 걸 재료해서 희석제가 보통 이 물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 수성, 에멜션 수성 페인트가 되는데 카세인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알아둘 거는 얘는 내수성과 내구성이 떨어져. 수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는 장점은 얘가 알카리성 바탕에 적합하다는 거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알카리성 바탕에 사용되는 도료로서 내알카리 도료라는 거예요. 내알카리 도료에 해당된다는 것, 이것이 수성 페인트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내수성이라든지 이런 내구성, 내후성 이런 것은 떨어집니다. 내후성 개념 이런 건 떨어져요. 그래서 수명이 길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탄력성도 보통 없죠. 수성 페인트는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카 나오죠.
뭐 레카가 건조 속도가 제일 빠른 거죠. 뭐 레카 또는 라카라고도 하고, 라카라고 정해. 그래서 이 레카가 건조 속도가 가장 빠르죠. 건조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뿜칠 이외의 공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뿜칠 공법으로만 가능하죠. 뿜칠 공법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다른 뭐 롤라칠이나 이런 뭐 솔칠이나 이런 붓칠 같은 걸로는 공사할 수가 없죠. 바로 얼룩이시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름 바니쉬가 나오죠. 자, 이 기름 바니쉬, 유성 바니쉬에 대해서 보시면 보통 얘가 보통 투명 도료죠. 투명 도료입니다. 그래서 안료가 안 들어가는 것은 투명 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바니쉬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단한 이 나무 바탕에 적합하죠. 투명 도료이기 때문에 이 나무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도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착색할 때 스텐류. 자, 보통 예를 들어서입니다. 합판 같은 걸 하게 되면 합판이 그렇게 좋은 무늬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색을 갖다 바탕에 먹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착색제인데, 착색을 하게 되는데 착색은 스테인류 가지고 합니다. 스테인, 그것이 착색제입니다. 보통 수성 스테인도 있고 뭐 유성 스테인 여러 가지 스테인이 있는데 합판 같은데 색깔을 바탕에 색깔을 넣기 위한 것은 바로 착색제를 스테인 종류를 쓰고, 그다음에 투명 칠막이죠. 근데 건조는 좀 느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기름 바니쉬는 내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바니쉬는 내우성이 약해요. 내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하다는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 에밀션 페인트가 일반적으로 저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저는 이 옥외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수성 페인트는 옥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수성, 내구성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첨가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름 오일이나 합성 수지 같은 걸 첨가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에밀션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밀션 페인트가 아파트 옥외에 칠하는 페인트가 바로 에밀션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오일이나 합성 수지를 첨가해서 일반 카세인 수성, 일반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해 준 이 페인트가 에밀션 페인트로서 보통 아파트 외벽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에밀션 페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는 시험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는 기름 바니쉬하고 알려져. 기름 바니쉬. 그래서 바니쉬는 뭐 두 가지로 보통 쓴다겠죠. 시 내지 아니면 쉬. 이 발음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알료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는 광택이 잘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성 페인트보다 건조 속도도 좀 빠른 것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는 보통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고, 금속 바탕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주는 금속 바탕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목재 바탕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 바탕은 금속 바탕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에나멜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막도 견고하고 강택이 우수한 에나멜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21페이지 뭐 3번의 발음공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발음공법. 이 발음공법에서 발음공법상 나온 것은 거기 보시면 뿜칠공법이 유일하게 한번 나왔고요. 종합문제 지문 형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음공법에서 솔칠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솔로 칠하는 거.
그래서 소칠이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 제비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하면서 좌에서 우로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공사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칠할 때 이렇게 칠해 가기 때문에 보통 좌에서 우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솔의 이제 버릇이 솔의 틀은 일반적으로 이 버릇이 솔의 틀은 돼지 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돼지 빳빳한 돼지 틀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솔의 개념은 틀은 돼지 틀 가지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롤러칠이 평활하고 큰 면에 유리하죠. 이 롤러가 롤러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롤러 가지고 그 공사를 할 때 이 큰 벽면 아파트, 옛날 5층짜리 아파트일 때는 전부 다 그 당시 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올 때가 7, 80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초창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칠하기 롤러 가지고 많이 칠했습니다. 롤러 가지고 칠하면 큰 벽면에 칠하기는 솔보다는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롤러로 칠하면 처음에 딱 돌을 묻히고 칠할 때 그때는 좀 도막 두께가 두껍거든요. 좀 많이 칠하다 보면 도막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칠하는 사람일수록 요걸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잘 칠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뿜칠. 뿜칠의 경우는, 이론상 뿜칠 공법이 스프레이로 뿌리는 뿜칠 공법이 도입된 것은 건조 속도가 빠른 도료일 때 뿜칠 공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또 이 3D 업종 이런 데는 인부들이 거의 많이 안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장공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건조 속도가 느린 것도 다 뿜칠 공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롤러칠로 하면 요새 아파트가 고층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 30층 이렇게 짓기 때문에 뭐 40층, 50층 이렇게 짓기 때문에 이걸로 막 칠하기는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거의 뿜칠 공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뿜칠 공법은 뭐 적정한 압력으로 해주면서 보통 시험 나온 것은 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7번 가지고. 그걸 운행하는데 페이지 322페이지 보시면 스프레이 건의 운행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OX 해놨습니다. 그러면 O가 직각으로 운행하는 거고 X가 직각이 안 되는 형태죠. 그래서 사실 직각으로 운행해서 칠하기는 힘들어요. 조그마할 경우 가능하지만 아파트 벽면같이 넓은 데는 사실 X로 현장에서 칠하고는 있습니다. OX 해놨죠? O로 칠하라 이겁니다. 직각으로 운행을 하라는 그거 가지고 경사지기에서 X 방향으로 해서 시험은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낼 수 있는 게 6번입니다. 건의 운행 방향 제1회와 제2회 제각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촉을 칠할 때 예를 들어서 수평으로 X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잽을 칠할 때는 Y축 이렇게 수직으로 운행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3페이지 5번에 도장공사의 시방서 부분이 나오고 있죠. 네. 도장공사 시방서. 그러면 사실 2번에 배우는 도장의 일반상적인 측면하고 도장공사 시방서, 이것이 앞으로 큰 두 개의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장공사 시방서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 주시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파트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공사 시방서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용어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용어 부분에 보실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사시간이 나오죠. 가사시간. 이 가사시간은 뭐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이 도료에서 보통 경하나 이런 거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쉽게 작업 가능한 시간이라 줄여서 생각하면 된다. 작업이 가능한 시간을 가사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사시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에 눈먹임.
자, 이 눈먹인 개념하고 자,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넘겨보시면 9번에 퍼티의 개념이 나옵니다. 퍼티하고. 두 가지는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통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데서 균열이나 틈새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보통 빠대 미긴다 이렇게 하죠. 보통 도료 가지고 미리 먹여주는 것을 그래서 개구부 주변에 크랙 같은 데 미리 칠하고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하죠. 그래서 그것은 퍼티고요. 눈먹이는 목재 바탕입니다. 목재 바탕에서 이런 도관등으로 해서 구멍 같은 게 나 있거든. 그걸 메우는 작업하는 것은 눈먹입니다. 얘는 목재 바탕에 메워주는 작업하는 거고 목재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같은 일반 면에서 자 미리 작업하기 전에 우리 미리 메워주는 작업하는 색을 올리는 것, 색을 넣어주는 것을 퍼티라고 하죠. 도장하는 것을 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오. 그래서 9번에 바탕에 파임이나 균열 구멍 등을 매우 바탕의 평평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살붙임용 도료는 퍼티고요. 그다음에 목재 바탕에서 메워주는 작업하는 것은 눈먹임입니다. 그래서 또 미장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미장에서 초벌칠하고 균열이나 이런 흠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런 메워주는 작업하는 것은 그때는 덤먹임이었어요. 덤먹임. 여기에서는 눈먹임, 퍼티. 그래서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도막에 대해서 해놨죠. 3번의 도막. 도막 개념은 칠한 도료가 건조입니다. 건조해서 생긴 고체, 자 우리가 피막을 도막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의 도막 두께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경화한 후에 건조 경화는 굳어서 강도가 생기는 것이 경화라겠죠. 그래서 건조 경화한 후에 경화한 후가 됩니다. 후의 도막 두께를 나타냅니다. 후의 도막 두께입니다. 처음에 경화 전에 도막 두께가 아니고 경화한 후에 도막 두께를 뜻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5번의 상도 개념. 보통 도료를 바를 때 사실 상도 제일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는 게 상도라 보면 됩니다. 마무리로 도장 작업하는 게 상도고 재벌칠이 중도. 그래서 이거는 정벌칠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도, 하도의 개념이 있겠죠. 하도는 바탕에 우리가 직접 칠하는 것이 하도고요. 그래서 하도는 거기 11번 개념 보면 나오죠. 하도 보통 프라이머를 많이 합니다. 프라이머라고 하고 바탕에 또 도장 작업하는 것은 하도고 제일 상부 마무리하는 정벌칠이 상도의 개념이 됩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하고 8번에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조색하고 조색과 착색을 간략히 비교해 두시고 조색과 착색 개념. 조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인트 색을 섞어서 작업하는 것을 간단히 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혼합해서 얻어지는 색깔입니다. 조색. 그리고 착색은 바탕에다가 그래서 바탕면에 각종의 착색제를 위해서 원래 착색이라는 것은 바탕에 색을 넣는 것을 착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색. 특히 합판과 같은 나무 바탕에는 보통 착색을 하고 보통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목재바탕 합판 같은데 목재는 스테인류를 우리가 착색제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이 구분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10번에 보면 희석제가 나오죠. 희석제가 바로 도료의 점도 조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하게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를 희석제라고 합니다. 희석제는 보통 시너를 사용합니다. 보통 염들 용어로
신너 또는 신나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희석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희석제는 유성 페인트의 경우는 신어 형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는 물이 희석제가 되겠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 사항적인 측면에서 뭐 전반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도장의 배합 비율은 나옵니다. 뭐 도장의 배합 비율적인 측면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질량비입니다. 도료의 배합 비율이든 희석제의 배합 비율이든 다 질량비다. 알아두시고요. 질량비로 다루고 있습니다. 질량비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골 구조에서 우리가 시험 내면서 질량비를 용적비, 최적비로 이렇게 다루어서 냈습니다. 질량비로 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건조 시간 나오죠. 뭐 건조 시간은 도막 양생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건조 시간은 그러면 도막 양생 시간을 기준 잡을 때는 항상 온도는 20도씨고 습도는 75%를 기준 잡아서 이 건조 시간을 기준 잡는다는 점 알아두시고,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보통 최대 시간이 아닌 최소 시간입니다.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환경 기상적인 측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온이 너무 낮거나 또는 뭐 습도가 높거나 한기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도막이 건조가 부적당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도료를 칠해서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온하고 습도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저온 개념은 기온은 5도씨 미만이 저온 개념이 된다는 거. 5도씨 미만. 그리고 저온 개념은 바로 5도씨 미만이 된다. 그리고 다섯 개념은 습도가 85% 초과시가 기준이 되겠죠. 초과 개념이 됩니다. 85% 초과가 다섯 개념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도장 작업을 중지하는 습도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도장하지 않는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녹슬지 않는 경우는 일부러 도장을 할 필요가 없죠. 이래서 뭐 스테인리스 강이라든지 뭐 크롬 도금판이라든지 도장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도금이 돼 있다든지 또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도장을 할 필요가 없죠.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도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리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녹슬지 않는 경우는 하지 않는다. 그럼 대표적으로 구리로 우리가 된 경우가 국회의사당 지붕의 둥근 부분이 구리거든요. 거기 도장 안 합니다. 항상 같은 색깔이죠. 자, 그리고 움직이는 품목들, 라벨이나 또는 운전 부품 이런 것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도장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도료 보관 및 장소가 나오죠. 이게 가연성 도료에 대해서 뭐 시방서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가연성 도료에 대한 보관 장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도료의 보관은 할 때는 가장 기본이 이거죠. 전용 창고에 우리가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 보관이 기본 원칙입니다.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이 됩니다. 원칙입니다. 위험하니까 전용 창고에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번에 보죠. 자, 2번에 보시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 부분에 독립한 단층을 주의금을 1.5m 이상 떨어져라. 전용 창고를 하라 이겁니다. 그 2번의 기억 개념이. 그래서 이 전용 창고의 개념, 독립된 창고로서 1.5m 이상 떨어져라. 전용 창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건물 내 일부러 도료 저장소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이건 예외 규정인 거예요. 니어는 건물의 일부를 갖다가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를. 근데 일부러 할 때는 꼭 알아두실 거예요. 도료 저장소, 가연성 도료 저장 창고로 이용할 때는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야 돼.
구조는 내하 구조 내지 내하 구조는 하재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죠. 그래서 내하 구조 내지 또는 방하 구조로 구획이 돼야 됩니다.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가 됐을 때 이럴 때는 건축물의 일부를 갖다가 도료 저장 창고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디귿에 본 디귿 가지고 사실 시험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당연히 지붕은 불연재로 해야 되죠. 지붕은 불연재가 되어줘야 되고요. 불연재로 하고 그다음에 얘는 천장은 설치를 안 해요. 반자 설치를 안 합니다. 천장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료는 가연성 도료니까 휘발성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천장을 설치하면 휘발성 가스 등 이런 것이 천장 내부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귿 가지고 시험 다루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루고요. 니은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칙은 전용 창고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1.5에 떨어져 있는데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 일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연성 도료 저장창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보시면 바닥에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써야 됩니다. 침투성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써야 됩니다. 없는 재료. 자, 없는의 포인트가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 공정상 봤을 때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공정상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의 중요한 건 없고요. 그냥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시공 공정상은 일본의 방청도장에서 방청도장 개념에서는 거기 기억 정도만 간략히 한번 봐두십시오. 방청도장 기억에서 처음 1회째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우리가 합니다. 조립 전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하악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녹제거 직후에 도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포인트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흡수 방지제 정도 간략히 한번 봐두세요. 흡수 방지제의 개념은 이런 소나무나 이런 삼송 등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일 때 흡수성이 고르면 관계가 없는데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나이테에 따라서 특히 이런 경우에 흡수성이 고르지 못할 경우는 바탕재 새골림 할 때 흡수 방지 도장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나무나 이런 삼송과 같은 나이테가 있는 특히 이 송진 개념이 있는 이런 개념들 얘들은 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르지 못할 때는 흡수 방지 도장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바탕. 이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셔야 될 것은 1번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1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에 노화가 심해요. 노화가 심한 이 낡은 이 구도막은 이런 경우는 완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 제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해준다는 점 한번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공법적인 측면이 나오죠. 6번째 도장공법. 도장공법에서 시험은 한번 나왔었습니다.
롤러 도장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롤러 도장은 보통 여러분들이 면이 큰데 유리하듯 붓도장은 굉장히 작은데 유리하죠. 작은 부분에 칠한데 유리하지만 이 롤러 도장은 면부 큰 면, 평활한 면 이런데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롤러로 칠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도막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 스프레이 도장법이 나오죠. 스프레이 도장 공법. 스프레이 도장 공법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 자 적정 공기압으로 해주라, 적정 압력으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압 개념이 기억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도장할 때 공기압 압력은 0.2에서 0.4 뉴턴 퍼 제곱미리. 자, 그러면 뉴턴 퍼 제곱미리라는 것은 메가파스칼 단위가 돼요. 메가파스칼 요 단위로 처리해 주라. 공기압 개념은. 그래서 공기압은 요 사이의 압력 사이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에서 0.4 뉴턴 퍼 제곱미리 메가파스칼 압력으로 처리해 주라. 그 점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거기에서 4번에 이제 보시면 이 스프레이 도장 공법적인 측면을 다루고 이제 방법적인 측면, 공법적인 측면에서 요 압력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방법에서 자, 4번에 스프레이 도장 방법, 스프레이 도장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뭐 상세하게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거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장 거리, 적정 거리를 이격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거리는 30cm, 300mm가 적정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겹쳐서 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스프레이 할 때 겹쳐서 뿜어주는 형태로 갖추면 된다. 3분의 1 도장 이격거리 30cm고 그래서 3분의 1 겹쳐서 운행한다는 점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스프레이 등 각 캔은 직각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 직각. 그래서 디귿의 고체 그 전해 방향에 직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전해 방향에 자, 이 직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벌칠이 X 방향으로 갔으면 재벌칠은 Y 방향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에어스프레이 도장의 경우는 붙은 동그란 두께로 하고 2분을 자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처리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보시면 6번에 보시면 도장공사의 안전수칙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새 안전이 많이 대두되니까 안전수칙 몇 가지 한번 읽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기억 보시면 도장재는 하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용 창고 보관이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니은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표면 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방폭 장치, 폭발 방지가 되어 있는 방폭 장치를 우리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제는 휘발성 용제를 쓰다 보니까 이 폭발의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도료는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 사고 발생 시 응급 처리를 위해서 즉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체크해 놓으셔 정리해 놓으세요. 도료 보관 창고에는 방풍 전등이나 그래서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된 스위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스위치 사용하다 그걸로 인해서 가연성 가스가 차 있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 주시고, 전등도 방폭 전등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도장 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 적산 파트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